네, 홍익표 전 의원 모시고요. 지금 세계 질서에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데요. 북한, 러시아에 파병하고 미국 대선 눈앞에 있는데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건지 또 요즘 근황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해서 모셨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요즘은 조금 뭐 이제 한 몇 달 쉬다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 네. 또 서초울의 지역 연장도 계속 맡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의하시면서? 예. 그러시군요. 대학 가서 여의도를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의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다가 지금 한 12년 있었죠. 네, 살짝 지금 네.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좀 참 힘들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2대 당선된 의원들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해요. 지난 총선 끝나고 아마 쉴 틈도 없이 계속 지금 뭐 그 의정 활동 또 집회 뭐 등등 해가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어디 밖에 내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 또 국민들의 그 굉장히 요구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 굉장히 힘들면서 내색 못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쓰러워요. 지금 어쨌든 뭐 김건희 특검이다, 명태균 게이트다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게 여의도의 일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으세요? 이전에 의정 활동 하실 때하고 어떠세요? 늘상 근데 여의도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또 다른 건이라도 네. 터졌을 것 같고 다만 그 2016년에 기시감은 좀 있습니다. 2016년. 예,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할 때 사실은 최순실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만 해도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렸었어요. 근데 뭐 주술적인 얘기 또 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뒤에서 조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렸을 때 사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반신반의하는데 어느 순간 그 2016년 그 국감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탄핵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명태균 건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그 어떤 이 사건 사고들이 이상하게 2016년에 기시감을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건들이 모이고 누적되니까 점점 커지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국회에서는 특검이 제일 이슈인 것 같은데요. 결국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이렇게 교착 상태잖아요. 만약에 홍 의원님 원내계였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원내대표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예. 조금 그 시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밖에 계신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할 텐데 시점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계기가 있어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서 그때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시점까지 이렇게 이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닥쳐서 지금 얘기되니까 당장 내일 모레 할 거야. 다음 뭐 2주, 한 달 내에 할 거야. 이러면은 도리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조금 뭐 예를 들면 한 2달, 3달이란 어떤 시간을 좀 설정해 놓고 그 시간까지 단계를 그래서 정치는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좋은 프로세스, 잘 기획된 이 절차와 과정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경로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 민주당이 이 특검이든 또는 뭐 어떤 대통령의 그 제2 요구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그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가 있겠어요. 그 여당이 제일 압박을 느끼는 건 국민 여론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국민 여론이 나쁘고 당이 몰락하게 생기니까 저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잘 만들어가서 여당을 압박할 수단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당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여당을 끌어들이고 단순히 여당 그 8석 정도를 얻는 목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2016년에도 사실은 그 탄핵에 의해서 우리가 탄핵에 필요한 몇 석을 목표로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때 성공은 그 여당이 분열돼 버렸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16년에 기시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유승민 의원 필두로 해서 그렇죠.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있었고. 뭐 유승민 의원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그때 2016년 4월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총선을 전후해서 사실상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까지도 내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초가 제가 보기에는 영도다리에 그 도장 들고 나르샤 그때 유행했죠. 그 그림이 어쩌면 그 박근혜 탄핵이라는 마지막 마침표의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큰 그림이 필요하군요. 정계 개편에 가까울 정도의 큰 그렇죠. 그림.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본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서 큰일입니다. 북한군 파병 논란부터 좀 여쭤볼게요. 논란이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 파병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북한군이 그 해외에 지금 러시아가 벌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 또는 그 긴밀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이것은 자칫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훨씬 높였다. 지난번에 그 북러 간의 그 군사 협약 맺을 때도 이미 그런 우려가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훨씬 복잡해지고 위험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쨌든 북한이 이 전쟁에 참전한 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국제법상으로 현재 이게 그 불법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전한 건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한반도 문제를 끊임없이 국제화해온 여러 가지 정황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가 기초 위에서 주변국들의 문제였다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토 그 첫 외국 방문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었고 일본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는데 동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가장 불리한 구도였죠. 그러나 결국은 동아시아판 나토를 넘어서서 아예 나토가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확장되는 영역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토가 단순히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넘어서서 글로벌 이 소위 그 서방 세력이 글로벌 군사동맹으로 가게 될 경우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훨씬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과연 그게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 건가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군사 그 안보 문제나 우리가 이해득실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면은 이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뭐 한미일이 다 같은 군사 동맹이 되어서 뭐 대만도 방어하고 한국도 방어하고 일본 같이 방어하고 이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적 군사 안보 체제잖아요. 나토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그냥 간단히 풀어 얘기하면 유럽에서 집단적으로 그 방어를 하자. 군사 방어를 하자는 건데 아시아에서도 미국은 끊임없이 그걸 노렸죠. 그래서 소삼각 대삼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태 전략이 있어서 대삼각은 뭐냐면 워싱턴과 호주, 일본을 연결하는 큰 축이죠. 태평양을 그렇죠. 가로질러서 예, 큰 삼각형. 네. 그게 대삼각이고 소삼각은 한국, 일본, 미국을 잇는 앞선에 전초기지. 거기 한국이 제일 전초기지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삼각, 대삼각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그 큰 배후에서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를 큰 배경으로 깔고 앞선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까지 연결되는 이런 방어 체계를 해서 이게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사실상 중국의 어떤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죠. 이게 시진핑 체제 들어와서 가장 화제가 됐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워싱턴을 격분시켰던 발언인데 중국의 장성과 시진핑 주석도 한 발언인데 태평양은 미국 혼자 쓰기엔 너무 넓다 이런 발언입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아시죠? 예. 그게 이제 2011년, 12년 당시에 화제가 됐던 발언인데 미국을 격분시킨 거죠. 미국은 태평양을 자기들의 앞바다로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태평양이 넓어서 태평양을 같이 쓰겠다고? 이거는 미국의 앞바다를 침공하는. 그러니까 과거 이
구소련이 쿠바에다 미사일 배치한 것 정도의 충격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이고 한국은 그 앞에 전초 기지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저는 전문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막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미일 동맹 강조하고 하는, 그리고 나토에 가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여기라도 끼어가지고 우리를 방어해야 돼. 선의로 해석하자면 방어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양쪽 세력이 신냉전 시대가 돼서 정면 충돌하는데 우리는 어디도 끼지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지나치게 가치 외교 쪽에 그 줄을 섰던 것 같아요.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거를 재반복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그 이명박 정부 시즌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이 그 친 이명박계 인사들이 있고, 특히 지금 안보실의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인사들도 다 그쪽 때 일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김태효 박사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이제 민주주의, 시장, 그다음에 인권,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병행해야 될 게 평화거든요. 민주주의, 시장, 인권, 거기에 평화 외교를 기초로 깔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외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시절에 했던 그 외교인데, 그때부터 미국이 뭐냐면 줄을 서라 그랬잖아요. 우리 편인지 우리 편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편 아닌 쪽은 적대적 관계로 가는 국제 질서를 만든 건데, 거기에 한국은 과연 그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도 국가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중견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면에서 균형 외교, 그다음에 실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과는 경제와 안보를 같이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러시아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외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의 판단은 매우 1차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이 러시아 파병했으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라도 지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 정부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북한이 러시아로 간 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건 매우 심각한 건 맞습니다만, 이게 한반도에 러시아군의 자동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고, 또 심지어 농담이라고 자기들은 그냥 주고받은 말이라고 하지만, 가벼운 말이라고 하지만, 북한군을 타격하고 심리전을 이용하고 이런 얘기를 안보실장과 국방위원장을 지낸 현 국회의원 간에 그런 얘기들이 주고받는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하고 얘기를 나눴죠. 예,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안보 리스크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도리어 확실히 심어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죠.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간 것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러시아가 무기 지원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 병력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막는 게 최고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죠. 만약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반도의 유사시 벌어졌을 때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지원하는 거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거하고 어느 게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상대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흥분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수록 차분하게 국제사회하고 협력해서,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까지 살상무기, 인도적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을 유지하되, 더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도리어 러시아하고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건 미국 대선 결과인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실제 지금 EU를 비롯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점점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게 유럽 지역의 그 지배적인 생각이고,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인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의 조기 종식을 얘기해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좀 더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도 보고 좀 더 판단을 유보하면서 지켜보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예전에 우리 6.25 한국전쟁 때처럼 한반도의 이 북한을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으로도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 지역이 어떤 뭐 그 직접적인 개입에 그 유인이 없어요. 자기들한테. 중국하고는 또 다른 거죠. 중국은 한반도의 문제가 자기들의 안보나 여러 가지 그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무너졌을 경우 사실상 미군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네네. 그리고 유사시에 뭐 만약 북한이 붕괴됐을 경우에 북한의 대규모 어떤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됐을 때 생기는 문제 등등. 그래서 중국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현재 그 현상 유지가 자기의 국익에 더 부합될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는 좀 다 반대겠죠. 러시아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극동적이고 모스크바는 거리가 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면은 과거 1950년 당시처럼 북한과 당시 그 조소 공동성명이죠. 조선과 소련 당시처럼 자동 개입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푸틴 대통령도 그건 아니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그 러시아 측의 입장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남북한의 어떤 그 등거리 외교 또는 북한식 그러니까 그 러시아식 균형 외교가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협력도 필요해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북한도 버리기 어려운 카드가 된 거고 그러한 측면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지 이제는 그 러시아를 버리고 우리는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를 하겠다. 그런 순간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도 그래도 대러 외교를 꽤 수십 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고르바초프 방문했을 때부터.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푸틴이 그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과 만나고 또 어떤 뭐 누군가는 또 이게 군사동맹 자동 개입에 가까운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조약을 맺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러시아 쪽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초기에 이미 몇 년 전부터 특히 윤석열 정부 그 들어서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공공연하게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우리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 서방이나 미국이나 그 서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거기에 치명적인 안보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사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이 전쟁하고는 약간 그 거리를 두고 그 좀 지켜보는 게 필요했었는데 여러 차례 그 한국과 관련된 화제가 된 게 있었죠. 사실상 한국이 그 포탄 등 살상 무기를 삼각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해서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경고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매우 나빠졌고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을 대리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런 거는 우리의 그 안보 이익을 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러시아하고 해왔던 그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와서 상당 부분 또 되돌려 후퇴시킨 셨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우주 항공 기술 있지 않습니까? 나로를 포함해서 그리고 천공 미사일 등등 이런 기초의 핵심 기술은 다 러시아로부터 받은 겁니다. 미국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미국은 한국의 사거리 제한을 포함해서 군사과학 기술 발전을 도리어 미국은 되게 제어하고 뭐랄까 컨트롤하는 입장인 반면에
러시아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체제 전환 이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심 그 원천 기술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우주 그 미사일 발사하는 핵심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리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또 그 냉전 때처럼 자꾸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러시아 중국 편이 있고 예. 미국하고 일본 편이 있는데 우리 이쪽 편이야 라고 하면서 그럼 어디 전쟁이 나도 저쪽에서 싸우는 거는 우리 적의 적은 적이니까 예. 적의 적은 아군이니까 이쪽 가서 도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또 이번 정부에서는 팽배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박근혜 정부조차도 나름대로 균형 얘기를 했어요. 미국하고도 대화하면서 천안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북중 관계에 대해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러시아가 우리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북한보다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지나치게 대미일변도,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고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은 맞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란 친구하고 돈독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하거나 그들과의 관계가 적대시되면 그게 우리나라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 생각해요. 보수적인 분들은. 그러면은 미국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자는 거냐 이런 비판을 들어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외교는 외교는 친구 하나를 얻고 다른 친구를 버리면 그건 이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친구를 둘 얻는 거고요. 네. 내가 좋은 친구를 얻고 다른 친구도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외교인 거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오시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김원수 대사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그 두 국가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민족이라고 같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다른 국가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핵을 쓰거나 전쟁을 하는데도 훨씬 심리적 저항감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관계는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 서로 적대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는 기본적인 관계 설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서 여러 가지 과정과 어떤 대화 교류 협력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단절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 우리 기존의 관계죠. 네. 두 번째는 두 국가론에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적대적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같은 민족인데 두 개의 국가를 유지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고 어떤 측면 그러면서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교류 협력하면 그게 사실상의 통일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개의 국가적 실체, 국가라고 하지 않고요. 존재론적으로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한 30여 년 이상 지나서 미래 세대가 통일 문제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는 김대중 대통령은 선평화, 선교류협력 이후에 통일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단계론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도 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것이 지금 명시적으로 헌법을 바꿔가면서 두 개의 국가론을 단정적으로 해놓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남북한이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이렇게 너무 나가는 게 지난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너무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쪽에서도 윤석열 정부 쪽에서도 적대적 통일론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닌가요? 광복절 경축사 같은 예. 걸 보면은. 제가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통일을 잊어라라고. 아, 아마 아시는 제 어디 세미나나 네. 어디 토론회장 같으면 제가 한 얘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당분간 통일을 잊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통일을 저는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는 그 남북 관계가 좋았던 정부일수록 통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남북 관계가 나쁜 정부일수록 통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렇게라도 해야 국민들에게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일론을 통해서 훨씬 더 이 남북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론이 나서는 순간 그러면 누구 주도로 통일할 거냐, 그렇죠. 어떤 체제로 통일할 거냐, 이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민감한 문제는 좀 더 보리해 놓고 당장은 교류협력하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주력하자. 이게 이제 선평화론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다음에 논의하자. 이게 선평화 후통일론의 핵심이죠. 아, 그렇군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통일을 좀 잊어버리고 있자. 예. 이런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미국 대선 얘기 잠깐만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초접전인데요. 해리스 대 트럼프.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세. 글쎄요,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다만 최근에 과학적 통계에 기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선거인단 제도의 특성상 최근 한 20년간 결과를 보면 공화당 후보가 한 5% 이상을 앞서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 전체 제너럴 보트에서 전 선거에서 그러니까 최소 4% 플러스 알파를 이겨야만 스윙 보터죠. 7, 8개의 스윙 보터적에서 선거인단을 당선 가능성 있는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경우가 하고요. 공화당 후보가 아니요, 민주당. 민주당 후보가 그만큼 4 플러스 알파를 이겨야. 4 플러스 알파를 이겨야 된다. 예. 그리고 2%에서 4% 사이면 접전입니다. 누가 네.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2% 이내로 이기면 공화당 쪽이 이기는 경우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통계 수치의 어떤 추이를 보면 트럼프 쪽의 당선 가능성을 조금씩 점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해리스 후보가 초반에 치고 나갔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었을 때의 초반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본인의 어떤 정책적 준비 또는 그걸 떠나서 어떤 정치적 어떤 이 담대함 이런 것들이 잘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호불호는 있지만 뭔가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어떤 결단, 그다음에 그런 걸 보여주는 듯한데, 반면에 해리스 대통령은 좀 우유부단하고 유약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어쨌든 높아지고 있다는 예. 말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 사실 통일 외교 전문가분들은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 하는 발언이나 이런 거 보면 별로 호감은 안 가는데, 또 김정은하고 대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트럼프의 가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우리 이 교수님은 더 미국에서도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할 텐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반 워싱턴 정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워싱턴이라고 하면 기득권, 끼리끼리 뭐 이런 약간 부패하고 짬짬이하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반면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의도에서 오래 있으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반 워싱턴적인 기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재임 기간 중에 했던 영향을 보면 사실은 워싱턴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큰 변화가 없는 게 외교 정책에선, 그거는 관료 집단과 띵크탱크의 영향 때문에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그걸 뛰어넘죠. 네. 그러니까 관료들 말도 안 듣고 싱크탱크의 의견도 뛰어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가장 싫어해요. 누가 제일 싫어하냐?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트럼프를 아주 안 좋아합니다.
본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죠. 네. 아마 그 일반적인 대통령이었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거는 트럼프였기 때문에 가능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료나 관료 집단과 그 싱크탱크에서는 북한과의 접촉을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네. 근데 싱크탱크의 의견을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양가적이라는 거는 아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오바마 정부 했던 그 대북 정책,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전략적 인내라고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정책이 지속될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신 어떤 한반도에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해법이 없으니까 안정적으로만 관리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해리스 대통령의 그 어떤 흐름, 네. 우리 전망이라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 변화는 분명히 만들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세 가지를 자랑한 게 있어요. 그 트럼프 그 트위터에다. 뭡니까? 첫째, 내가 김정은하고 만나고 나서 저쪽이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두 번째, 미국은 더 안전해졌어. 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돈 한 푼도 안 썼어. 아. 이게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자랑했던 이 세 가지거든요. 아마 그 기조하에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과의 대화,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할 거고 또 그게 미국의 안전, 미국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나는 돈 한 푼 안 썼어. 아마 그 지급 청구서는 다른 데로 돌리겠죠.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네. 그 뭐 주변국의 일본한테도 부담시킬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심은 내쓰지만 자기 돈을 쓰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왔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돈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돈을 쓸 때도 우리도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갖고 우리 주도하에 돈을 쓰더라도 돈을 써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 돈만 지불하는 그렇게 ATM 기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뭔가 그런 김정은하고 다시 대화를 하고 이런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칫하면 우리는 완전히 방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략적인 그 상황을 좀 면밀히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안에서는 이미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의 어떤 그 한반도 문제, 또 국내 경제, 또 그 해리스가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사실은 당선인 측과 접촉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진짜 소리 소문 없이 해야지 그렇게 떠들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외교의 ABC가 아니죠. 특히 우리가 정말 어금니 깨물고 그 러시아하고 전쟁할 각오가 아니라면 저는 그러세요. 러시아하고 전쟁할 결심이 아니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파병이나 무기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할 결심 정도를 러시아하고도 전쟁하겠다 결심하면 해야죠. 네. 만약에 마지막으로 의원님 국회 외통이 계셨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미국 대선이 이제 박빙인데 마지막에 끝나고 누군가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그게 둘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준비를 국회에서 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벌써 양쪽 싱크탱크에 접촉을 해 하고 있어야 돼요. 양쪽 공화 민주 양쪽에 그 이미 저 국회 차원에서 이거 여야 의원들 서로 싸우지 말고 이거는요 외교 문제니까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우리 그 서울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서울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최소한의 합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최소한의 합의 기준이 없으면 어떠냐? 워싱턴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워싱턴을 설득할 때 여당 얘기 다르고 야당 얘기 다릅니다. 특히 지금 같이 여당이 예를 들면 과거와 같이 여당이 다수 의석일 때는 덜한데 지금 현재 야당이 그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의 뭐 보이스가 다르고 여당의 생각, 정부 여당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은 절대로
워싱턴의 설득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아마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되는 간에 한국의 갈라진 그 목소리를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더 이용하기는 쉽겠네요. 더 이용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든 뭐 하여간 그 야당 대표들하고 외교 안보 문제, 미국 대선 이후에 워싱턴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 서울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 우리가 뭐 다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이거 정도는 우리가 정치권이 합의를 하자. 이거 정도는 미국에게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정도는 야당의 것도 들어주고 자신의 것도 야당을 설득해내고 이럴 게 필요한 거죠.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서 그건 같이 설득하자.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이미 해리스 측하고 바이든, 오바마 측, 트럼프 측하고 만나서 저도 그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바이든 쪽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때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럴 정신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정신 차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오늘 홍익표 의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